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수험생분들께서 IELTS를 준비하시는 것을 도와드려 왔는데요. 실제로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요거 안 해주시면 힘듭니다. 어떤 주제가 나오든 어떤 지문이 나오든지 간에 그죠? 늘 일관되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인강에서 IELTS 리딩 영역을 담당하고 해커스 어학원 현장에서는 IELTS 라이팅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IELTS 전문 분석가 조세핀 육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수험생분들께서 IELTS를 준비하시는 것을 도와드려 왔는데요. 자, 많은 학생분들과 함께 공부하며 저만의 학습법과 교수법으로 IELTS 전문 교재까지 집필을 하고 그리고 많은 인터넷 강의를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을 다방면에서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IELTS 리딩 영역이 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분석해 보고요. 여러분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저만의 꿀팁도 한번 전달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ELTS 시험에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 그리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리딩 영역 때문에 조금 힘드셨던 분들 모두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 리딩 섹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IELTS 리딩은요,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 4개의 과목 중에서 페이퍼, 지면으로 시험을 치러 가시든 아니면 컴퓨터로 시험을 치러 가시든 언제나 2교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3개의 과목이죠. 리스닝, 리딩, 라이팅 3개의 과목을 3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앉은 자리에서 쭉 해결을 하시게 되는데 2교시 리딩이 중간에 60분 동안 여러분께서 40문제를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그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 집중하시기가 힘드세요.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럽죠. 특히 여러분 아카데믹 모듈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도 길고 이 주제도 굉장히 학문적인 주제이다 보니까 약간 지루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문제 유형 분석이 잘 안 되어 있거나 이 어프로치라 그러죠. 어떤 각각의 문제 유형들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이 잘 틀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더 막막하실 수 있고 60분 시간이 굉장히 모자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시험 구성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카데믹 모듈은 그 장문의 지문, 그러니까 2페이지짜리, 그래서 한 장짜리 지문이 3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동식물에 관련된 거,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에 관련된 이야기, 심리학, 교육, 기술, 너무나 다양한 학문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이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 20분 쪼각쪼각 내서 하나, 2개, 3개 이렇게 3개의 제각기 아예 상관도 없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중력을 좀 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내 잡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지 않으시면 실제로 현장 가셔서 긴장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 훈련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카데믹 모듈보다는 난도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개수를 더 많이 맞춰줘야지 유사한 점수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또 단점들도 있고요. 사실 여러분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에 나오는 지문들이 훨씬 더 정신없습니다. 굉장히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정한 아카데믹적인 주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온갖 가지 사람 사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더 없다고나 할까요? 이 집중력이 훨씬 더 분산이 잘 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채점표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아카데믹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목표로 하고 계시는 점수대가 이제 요 점수대이실 거예요. 40개 중에서 일단 반에서 3개만 더 맞추면 6.0이 나온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개 중에서 일단 10개는 틀려도 돼요. 7점 원하시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약간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40개 중에 30개 무조건 맞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압박감에 좀 그죠? 눈에 보이는 것, 좀 풀 수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들을 좀 역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10개 정도는 스킵을 해둘 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 아카데믹 모듈처럼 뭐 대학교의 성적표를 제출하거나 대학원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보다는 점수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구하는 점수대가 좀 아카데믹 모듈보다는 낮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추셔야 되는 개수는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40개 중에서 얼만큼을 맞췄느냐에 따라서 점수대가 나오는 것이지 어려운 문제를 맞췄다고 더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배점이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개수 싸움이라는 것만 기억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험지를 배포를 받아서 배부를 받아서 답안지와 함께 옆에 놔두고 문제를 풀면 빨리 1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뭐랄까 시야가 좁다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좀 서둘러서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뭐 옛날부터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여러분들은 60분 동안 3개의 지문을 보면서 40개의 문제를 이렇게 집중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끌어갈 수 있는 그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분산된 집중력을 모아줄 수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흐트러지는 집중력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분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방금 채점표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분의 시간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60분 안에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준비를 하실 때 저처럼 분석이 잘 되어 있는 사람,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면서 체득을 해온 사람의 어떤 조언 같은 것을 옆에서 들으시면서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선생님이 좀 피해가라고 했던 문제 스타일이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 체크해 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채점표에 맞게끔 나의 목표 점수에 딱 맞게끔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하실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았어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2달 정도 IELTS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 현장에 가시잖아요. 단어를 1000개를 외우셨어도 현장에 가면 모르는 단어가 투성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고요. 리딩 지문들이 깁니다. 긴 지문 속에 모르는 용어나 명칭이나 보캐블러리들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모르는 단어들이 현장 가서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를 모른 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굳은 살을 박아 두셔야 됩니다. 해석을 안 해요. 해석하지 않고 문제만 풉니다. 그러니까 자 단어의 뜻을 모르는 채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정도로 실제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할 거고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단어는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그 IELTS 시험의 특징들을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리딩 영역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약간 그 일관된 학습법을 좀 고수한다거나 할까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학습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3스텝 학습법인데요. 대부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쫓기니까 하나라도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엔진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엔진에 부드럽게 엔진 오일이 다 이렇게 한 바퀴는 돌아갈 수 있게끔 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악셀을 밟아서 나가시는 게 맞는데 여러분께서 1번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 게 악셀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3스텝 학습법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께 강조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 before reading 단계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 예열을 반드시 하고 악셀을 밟는 스타일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before reading 단계를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그래 시간 없어 죽겠는데 이거 언제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고 1번 다음 2번, 2번 다음 3번, 3번 다음 4번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실제로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요거 안 해주시면 힘듭니다. 이제 학위를 따기 위해서 가시는 경우에는 좀 점수대가 높거든요. 그리고 평균 점수도 굉장히 높아져 버리니까 리딩에서 평균 점수를 팍 올려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께서도 시간에 쫓기겠지만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시간 단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습관화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 좋은 점수 기대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while read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네, 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한테 조언해 드리는 거는 1번 문제가 안 풀린다고 2분, 3분, 4분 붙들고 있어도 1번 문제는 안 풀리니까 이동하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성격이 좀 굉장히 꼬장꼬장하고 깔끔해 보이지만 저도 리딩 문제를 풀 때는 해결할 수 있는 거 먼저 해결하고 아닌 건 내버려두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순서대로 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한 문제에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는 붙들고 있을수록 애매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1번부터 깔끔하게 푸는 건 아니다. 풀 수 있는 건 먼저 풀어놓고 멘탈 관리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IELTS가 40년 가까이 됐는데 문제 유형이 안 바뀝니다. 예, 그래서 리딩 지문 속에 등장하는 문제 유형들은요, 다들 그냥 늘상 나오던 것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 유형들마다 어떤 순서대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그 접근 방법들을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자신감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프터 리딩을 통해서 이왕 공부하시는 거 다른 과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오답 노트라든지 재진술 노트 같은 거 많이 만들어 주시도록 하시고, 아니 지문 속에 A라고 표현이 나왔는데 문제 속에 A라고 고스란히 표현이 나와놓고 실마리를 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거죠.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법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런 영어적인 특징을 살려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지문 속 표현과 문제 속 표현들이 어떻게 달리 나와 있는지를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실력을 쌓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마무리 학습법 애프터 리딩 단계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 실전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 지금 너무 반가우실 텐데 IELTS 시험 준비를 하면 할수록 이거 잘 모르겠다.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어떤 문제의 지문은 내가 좀 그래도 사전 배경 지식이 있는 지문이니까 독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문제를 풀고, 어떤 지문은 이건 생소한,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주제가 나와서 그냥 단어만 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주제가 나오든 어떤 지문이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접근하시는 방법, 이 어프로치의 순서와 그죠? 예, 방법은 늘 일관되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 멀티플 초이스 문제 유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근데 IELTS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지문에 있는 내용을 다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나요? 사실 여러분 그 3개의 제각기 다른 주제의 지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20분 동안 또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면 40개의 문제 중에서 맥시멈으로 맞출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발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 위치 키워드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부분적 정보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나는요, 여러분 2페이지를 다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부분의 정보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몇 개 했습니다. 그러면요, 해결했던 문제와 그것과 관련된 실마리를 통해서 그냥 아래 위의 내용이 이렇게거니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걸 갖다가 영어로는 assumption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다양한 이런 지문들을 통해서 이야기 전개가 뭐 이런 식으로 또 가겠지 뭐. 만약에 좋은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 뒤에 안 좋은 얘기 또 하겠지 뭐. 그죠? 이 경험상에 그죠? 느끼는 바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넘어가시면서 assume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 그거 여러분 제가 강의하면서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거 잘 안 되죠, 사실은요. 불안하죠. 앞뒤를 읽어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단순히 내 가정만 가지고 문제를 풉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가정에서 해결 나는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를 믿으시고요. 꼭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멀티플 초이스 문제 유형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제목 한번 보시죠. Infant cognition, acquired or innate. 제목을 보면 앙팡이 이제 여러분 영유아잖아. 애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아장아장. 그래서 되게 걷는 게 되게 불안불안한 그런 아장아장 걷는 애기들이 있죠. 그래서 1, 2, 한 3세 정도까지 앙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cognition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cognitive, cognize, recognize, cognition 이런 표현들이 다 인지 능력에 관련된 거잖아요. 제목 속에 acquired냐, innate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실제로 지문 전체적인 진행 구조가 뭐 먼저 언급이 될까요? 그죠?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냥 여러분 모르는 단어 나오니까 조금 힘들었죠, 여러분, 그죠? 자, 제목 속에 여러분 앙팡들이 이 뇌에, 여러분 커그니션은 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지 능력을 습득하는 데에 있어서 acquired가 무슨 뜻이에요?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득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innate는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2페이지짜리 지문 속에서 초반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 acquired에 대한 이야기. 후반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 innate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순서대로 나올 겁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부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유아의 인지 능력 발달에 있어서 genetics play a more significant role than environmental factors. genetics가 acquired 되어 innate예요. 유전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innate죠. 내재되어 있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인지 능력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환경적 요인은 뭐에 대한 거예요? 살면서 가정 환경이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뭐에 대한 것이다? acquired. 그러면 여러분 이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눈치를 채셨나요? 초반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 제가 번호 매길게요. 1번과 2번. 번호를 매길게요. 초반엔 무엇에 대한 이야기?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지네릭 이야기는 후반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제목과 부제를 통해서 메인 소재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 전체의 흐름까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정보를 발췌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문제지랑 지문을 팔락팔락 이렇게 여러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한 문제에 목숨 거는 행동 요거는 여러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문제 속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지 볼 거고요. 내가 찾아야 하는 것은 A, B, C, D, E 중에서 정답 2개가 아니고 지문 속에 어느 특정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지 제대로 된 정보의 위치를 파악하고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what points do Baillargeon and Piaget disagree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막 여기저기 다 있어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들이 너무 여기저기 지금 다 퍼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쪽을 가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아이들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체득하는 인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디스어그리 한다라고 표시를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지금 여러분 문제 속에 나와 있는 피아제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의 의견을 한번 분리를 시켜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장에 피아제라는 사람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영유아가 태어나서 얻게 되는 그런 뇌의 인지 능력, 인지 발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체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얘네들은 배우는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람 있잖아요. Baillargeon이라는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인지 능력 발달이라는 것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반갑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디스어그리 했어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러면 문제 속에 디스어그리가 있으니까 이 디스어그리가 있는 부분으로 가서 빨리 읽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의 의도인 거죠. 시간을 거기서 뺏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디스어그리로 나와 있는 거는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디스어그리가 다른 말로 나와 있지 않는 바에야 너무 대놓고 꿀떡 주는 경우에는 피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악을 한번 해봤더니 여기가 포인트 1번에 대한 것,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 2번에 대한 것이라서 정답은 이 부분에 있었던 거지, 이 위에 나오는 이 부분은 단순히 여러분 그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소개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요 어떤 새로운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반대했다 이러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 반대 입장을 여기서는 처음으로 소개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포인트와 그 다음 포인트를 한번 봤더니 disagree 대신에 contradict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부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해석은 그 다음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위치를 찾지 않으면 more than Piaget thought 하니까 이 피아제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떻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 부분을 찾아주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모두 해석을 하고 시간을 소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멀티플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원하는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문제에서 어떤 비교가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라 라고 하게 되면 다 그냥 줄줄 읽다가 갑자기 more라든지 뭐 the most라든지 less, fewer 이런 비교급이 나와 있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가
진두지휘를 한다고나 할까요? 이 문제를 제대로 읽으셔서 내가 그 긴 장문의 지문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지휘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단순히 키워드만 가지고 가서 다 읽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12, 13번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바일러전이라는 사람과 피아제라는 사람이 아이들, 영유아의 cognitive development라고 해서 인지적인 능력 발달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에 있어서 디서그리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주어져 있는 보기 중에서 2개가 정답 처리가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지문 속에서도 2가지 포인트에 있어서 두 사람이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지문 속 실말이 넘버 1입니다. 어떤 부분 때문이었죠? 이것이 피아제에 반박한다. 이 contradict라는 단어 그럼 모르면 어떡하면 될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실제 IELTS 시험 준비를 잠깐이라도 하신 분들은 true, false 낚이문 문제와 친하실 텐데요. 여러분 그 문제의 지시사항에 항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false 처리가 되는 정보는 이 주어진 정보와 contradict 한다라고 해서 항상 문제지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반박하다, 논박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 아래 위로 볼까요? 해석하지 않고 아래 위로 볼까요, 여러분? 오브젝트 나왔어요. permanence 나왔어요. trajectory 나왔어요. 9 to 12 months 나왔어요. 자, 여러분 정답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해석 안 해요, 지금요? 위치만 잘 잡아가면 해석 필요 없습니다. 위아래에 나오는 단어들 한번 보시죠. 오브젝트 어디 있어요? permanence 어디 있어요? 9달에서 12달 돌 때쯤인가요? 요거 여러분 지금 애기들 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 나왔어요. B번 정답 처리 가능하군요. 결정적으로 위치만 잘 잡아가시면 위아래에 포진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고 뭐 이해고 필요 없습니다. 이해도 해주면 뭐 금상첨화겠죠. 문제를 집중력 있게 끌어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제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자, 두 사람이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한 게 어떤 부분인가요, 여러분, 지금요? 피아제라는 사람은 아이들이 여러분 어떤 사물의 어떤 그 움직임, 사물의 모션 있죠, 여러분, 그죠? 이게요, 피아제는 애들이 태어나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돼야지 이게 지금 이 인지 능력이 발달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이 바일러전이라는 사람은 얘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그죠? 예, 얘는 지금 어떻게 저걸로 이해를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understanding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포인트 중에서 아이들이 사물의 permanence는 영구성, 이 사물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를 평가하고 판단 내리는 그 능력 자체가 어떤 나이에 디벨롭이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 바일러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피아제라는 사람은 그래도 9개월 정도는 돼야지 배우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B번 정답 처리가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2가지를 했는데 어떤 걸 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빨리 문제 해결하고 멘탈 관리합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할 때는 스킬풀하게 하죠. 그런데요, 단어가 무조건 패러프레이즈 재진술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정답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기는요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모두 다 다른 말로 바꿔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요? 제대로 된 주변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2번째 포인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포인트가 지금 두 사람의 그 의견이 불일치되는 포인트인지 보도록 합니다. 이 바일러전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리고 나서 far more inborn cognitive ability than Piaget thought.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앞뒤로 나와 있는 단어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Capacity, distinguish between events, possible, not possible, inborn cognitive ability.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cognitive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cognitive란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포인트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다? 바일러전이라는 사람인 innate, 내재된 능력에 대해서 주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inborn이 들어가 있는 D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inborn 대신에 제목 속에 있었던 innate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표현이 있죠. born with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도 정답 처리가 되겠군요.
그래서 innate라든지 아니면 born with,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정답 처리가 되겠군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실은 12번, 13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위치를 찾아가서 위아래 실마리들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보기를 선택을 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조금 꼬으려면 더 꼬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예 그냥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완전 확 바뀌어 있는 재진술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경험을 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뭐라 그럴까 본인이 꽈서 생각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지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실 수 있게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스킬이 터득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 처리를 하실 때 주의사항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치실 때에는 실제로 리딩 정답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14번, 15번 이렇게 여러분 답지가 있잖아요. 답지에 적어 넣으시는 거예요. 지금 정답은 B번과 D번이었습니다. 그래서 B번과 D번이라고 이렇게 하나씩 쓰시면 정답 처리가 되는데 사실 여러분 뭐 알고 계시면 좋은 게 12번 정답이 B번이고 13번 정답이 D번은 아닙니다. 두 개 중에서 몇 개를 맞추셨는지만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D번을 쓰시고 여기에 E번을 쓰셨으면 하나는 정답을 맞추신 것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다지선다형 문제형이 나오게 되면 정답을 옮겨 적고 처리하시는 것도 이런 정보들, 기본적인 정보들과 주의사항들도 들어주시면 좋겠군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멀티플 초이스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답을 빨리 찾고 싶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 문제를 좀 해결을 하신 상태에서 마무리 학습을 하실 땐 이거는 나만의 시간이거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께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해드리고 개인적인 실력을 좀 축적하기 위해서 그 난이도를 볼 줄 아는 안목도 반드시 길러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결정적인 실마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단어는 외우고 어떤 단어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학습을 하실 때 문제풀이를 하고 나서 늘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약간 이런 기술 같은 거를 좀 이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서술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나는 이래서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문제 속에 디스어그리가 있어서 디스어그리가 적혀 있는 부분으로 가서 그 부분을 읽고 와서 A, B, C, D 이 중에서 골랐는데 디스어그리를 디스어그리로 주는 거는 함정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죠? 이렇게 진술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오답 노트를. 어떤 뭐랄까 상황들을 진술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곱씹고 그죠? 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패러프레이즈의 다양한 방식들을 정리를 좀 하자. 특히 리스닝과 리딩의 패러프레이즈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눈치도 굉장히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즈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지는데 제가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간단하게 그냥 단순 동의어로 바꿔놓은 경우들도 있고요. 아까 보셨던 inborn 대신에 innate가 나오는 그런 간단한 그런 동의어로 바꿔놓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지문 속에 한 5줄이 나왔는데 5줄을 읽었는데 그 읽은 5줄의 내용을 완전히 다 포괄하고 있는 2단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난이도를 가지고 패러프레이즈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간단한 패러프레이즈 정리부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여러분 좀 난이도를 높여서 패러프레이즈의 난도를 높여서 볼 줄 아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마무리 학습들을 해주셔서 그래서 주변 실마리들 초근접해 있는 그 실마리들을 빨리빨리 볼 줄 아는 능력 그래서 주관식 문제를 푸는데 빨리빨리 해결을 하면서 시간 관리 멘탈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학습을 꾸준히 성실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실 여러분 4개의 영역 중에서 IELTS 리딩 섹션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분들께서 이 실전 문제풀이 교재 같은 걸 일단 펼쳐보시고 지문이 워낙 길고 그리고 문제들도 문제가 길고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시는데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다가가는 거 있잖아요. 접근하시는 것을 어렵지 않게 쉽게 여러분들 단기간에 목표 달성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저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 강의 영상
영상 밑에 설명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저희 해커스 인강과 어학원의 강의 할인 쿠폰도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목표하시는 점수 달성하시는 데에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커스이와 유튜브 채널 구독 반드시 여러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커스 IELTS 전문 분석가 조세핀 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